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챕터 1점 평범한 일상 250자. 옛날 옛적 남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연촌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물 한 개가 땅을 덮고 저녁이면 장작 타는 냄새가 마을을 가득 채우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이곳에는 고을에서 가장 체면을 중요시하는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박찬봉 댁이었습니다. 박찬봉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났고 그 집안의 남자들은 대대로 관직에 나아가거나 학문을 닦는 명문가였지요. 찬봉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박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책과 함께 자라 온순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박찬봉은 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박윤이 너무 온순하여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찬봉은 아들에게 강인한 기상을 심어주고 싶었으나 박윤은 책 속의 성현들 말씀만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찬봉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현명하고 차분한 며느리를 얻어 집안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이지요. 찬봉은 사방으로 중매쟁이를 보내 조신하고 예의 바른 규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집안의 채통을 지킬 수 있는 며느리라야 한다. 찬봉은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것으로 이 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신부는 이웃 고을 양반가의 딸 혜연이라는 아가씨였지요. 중매쟁이는 혜연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도 좋고 재주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똑똑하기로 소문난 아가씨이옵니다. 그러나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댁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아가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군. 무슨 뜻인가? 말이 많고 행동이 거침없다고 하더이다. 찬봉은 이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시집 와서 집안 규율을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 혜연은 붉은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쓰고 있었지요. 찬봉은 며느리의 첫인상을 살피며 흡족해했습니다. 얌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이튿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혜연이 대청마루에 나와 큰 소리로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고 찬봉은 눈살을 찌푸렸지요. 며느리, 규중 여인이 어찌 그리 함부로 행동하는가? 그러자 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피곤하옵니다. 몸을 풀어야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봉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틀린 구석이 없었으나 그 당당한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박윤은 아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삶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혜연이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같이 마당에서 수탉 6마리가 요란하게 울어댔지요. 박윤은 과거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웠는데 막 잠들려던 참에 수탉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혜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수탉들을 모조리 풀어 산으로 날려보냈지요. 이 광경을 본 하인들이 급히 찬봉에게 알렸습니다. 찬봉은 분노하여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집안의 가축을 함부로 풀어놓다니. 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공부에 방해받지 않으시도록 한 것이옵니다. 수탉은 다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찬봉은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려고 했으나 며느리의 의도가 남편을 위한 것이었기에 쉽게 꾸짖을 수도 없었지요. 그날 저녁 박윤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아버님 마음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오. 그러자 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을 위해 한 일인데 왜 그리 걱정하십니까? 아버님께서도 결국은 이해하실 것이옵니다.
박유는 아내의 당당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내의 마음이 고마웠지요. 며칠 후 박유는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지요. 참봉은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참봉은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좋구나. 혜연의 명성은 점점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집안일도 야무지게 처리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재주를 보였지요. 어느 날 이웃집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지요. 며느리마님, 저희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혜연은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장장이인 과부의 아들이 양반댁 쇠붙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과부는 아들이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혜연은 직접 그 양반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참봉은 며느리가 남의 집 일에 나서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혜연은 이미 길을 나선 뒤였지요. 혜연은 도둑이 들었다는 창문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혜연은 발자국의 깊이와 모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 발자국은 왼발이 오른발보다 얕습니다. 왼쪽 다리가 짧은 사람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은 다리가 멀쩡했으니까요. 혜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왼쪽 다리가 짧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유지의 서자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혜연은 관아에 가서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지 어르신의 서자를 조사해 보시옵소서. 포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혜연의 확신에 찬 태도에 결국 유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서자의 방에서 훔친 쇠붙이가 발견되었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대장장이는 풀려났고 과부는 혜연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연을 칭찬했지요. 참봉댁 며느리마님은 정말 똑똑하시구나. 그러나 참봉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며느리가 마을에서 유명해질수록 집안의 체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양반가의 며느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봉은 며느리를 불러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남의 일에 나서지 마라.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혜연은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속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날 밤 박유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소.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소. 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체면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옵니까? 억울한 일을 돕는 것이 체면을 해치는 일이옵니까? 박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를 거스를 수도 없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제 방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지요. 제 방은 마을의 논에 물을 대는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혜연은 이 소문을 듣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제 방 근처를 살폈지요. 달빛 아래로 희미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나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땅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누군가 제 방의 흙을 파낸 자국이었습니다. 혜연은 제 방의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지요. 며칠 후 마을에는 풍년이 들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당히 내려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참봉댁에서도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윤이 드디어 관직에 제수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직책이었지만 집안의 명예를 이어가는 첫걸음이었지요. 참봉은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술과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고 사람들은 박윤을 축하했습니다. 혜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혜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덕분이오. 부인이 나를 돌봐주고 격려해 주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소. 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살랑이며 지나갔지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이런 날들만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천둥 같은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 보니 제 방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마침 밤새 비가 내렸던 터라 물이 넘쳐 흘러 논 수십 마지기가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한 해의 농사가 모두 망쳐졌다며 통곡했지요. 참봉은 창백한 얼굴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윤이 최근 제방 점검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참봉댁으로 쏠렸습니다. 박도령께서 제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 아니오? 우리 농사는 어찌 하란 말이오? 사람들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참봉은 아들을 지키려 했으나 박윤 자신도 책임을 느껴 괴로워했지요. 관아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만약 박윤의 책임이 인정되면 관직을 잃을 뿐 아니라 집안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혼자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참봉이 며느리에게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집안이 걸린 문제였지요. 혜연은 촛불을 들고 제 방에 무너진 곳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질척했고 무너진 흙 사이로 이상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혜연은 무너진 제 방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자연스럽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으로 깎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손으로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방 아래쪽에서 검은 재와 숯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혜연은 숯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누군가 일부러 숯불을 파묻어 집안을 약하게 만든 것이로구나. 혜연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제 방 근처 풀숲에는 삽으로 땅을 판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발자국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혜연이 돌아보니 포졸 2명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혜연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한밤중에 제 방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저는 박참봉 댁의 며느리입니다. 제 방이 무너진 까닭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연이 제 방을 무너뜨린 범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지요. 사또께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계시오. 부인께서는 관아로 함께 가셔야겠소. 혜연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혜연을 데리고 관아로 향했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참봉댁 며느리가 제 방을 무너뜨렸다더라. 그 말괄량이 며느리가 결국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튿날 아침 참봉댁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집안 식구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지요. 참봉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 했거늘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구나. 박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부인은 저와 집안을 위해 제 방을 살피러 간 것입니다.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느냐. 참봉은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처음부터 말괄량이 같은 며느리를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참봉댁 며느리가 괴이한 여인이라더니 결국 제 방을 무너뜨렸구나. 농사를 망친 원수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이 참봉댁으로 쏟아졌습니다. 참봉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혔지요. 박유는 괴로웠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하로 달려가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지기가 막아섰지요. 사또께서 조사 중이시니 아무도 드릴 수 없소. 관하에서는 사또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앞에 혜연이 꿇어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마을의 큰 부자인 김진사가 서 있었지요.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이 여인이 밤마다 제 방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필시 제 방을 무너뜨려 우리 마을에 해를 끼치려 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는 혜연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제 방을 무너뜨렸느냐? 혜연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제 방이 무너진 까닭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몰래 제 방으로 갔느냐? 누군가 일부러 제 방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제 방은 오래되어 자연히 무너진 것이옵니다. 이 여인이 죄를 벗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지요. 혜연은 관아의 차가운 옥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혜연을 가두기로 했지요. 옥방은 어둡고 춥고 습했습니다. 혜연은 벽에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방 근처에서 발견한 숲과 삽의 흔적, 그리고 발자국.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방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왜? 혜연은 마음속으로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 방이 무너지면 논이 물에 잠기고 농사를 망친 땅은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그 순간 혜연의 머릿속에 김진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의 절반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더 많은 땅을 원한다면 제 방을 무너뜨려 농민들이 땅을 팔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나서서 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헐값이라도 사주겠소. 물에 잠긴 땅을 누가 사겠소?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봉은 이 광경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요. 그러나 며느리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유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도 구하지 못하고 집안의 명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진사가 참봉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참봉 앞에 공손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참봉 어르신, 제가 사또께 말씀드려 며느리 마님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참봉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소? 김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제 방 근처의 땅 성맞이기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참봉은 당황했습니다. 그 땅은 대대로 내려온 선산 근처의 좋은 땅이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를 구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좋소. 며느리만 풀려난다면 그리하겠소.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또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지요.
사또 날이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여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사또는 김진사의 말을 듣고 혜연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혜연은 풀려났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봉이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시아버님께서 저 때문에 선산 근처 땅을 김진사에게 넘기셨다고요?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이 재산을 잃은 것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참봉은 며느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유는 아내를 반갑게 맞이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김진사가 제 방을 무너뜨린 범인입니다. 무슨 소리요? 김진사 어르신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그는 제 방을 무너뜨려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박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연은 더욱 간절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다시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지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혜연은 담을 넘어 김진사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농기구와 물건들이 쌓여 있었지요. 혜연은 촛불을 켜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숫자루와 삽을 발견한 것입니다. 삽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그 흙은 제 방 근처의 붉은 흙과 똑같았지요. 혜연은 기뻐하며 증거를 챙기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소? 혜연이 돌아보니 김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김진사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계집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낸 것을 말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김진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창고 벽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고 그 뒤로 포졸 2명이 따라 들어왔지요. 부인. 박윤은 아내에게 달려갔고 포졸들은 김진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김진사, 꼼짝 마시오. 김진사는 당황하며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유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소. 걱정이 되어 뒤따라왔소. 그리고 부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포졸들을 데려온 것이오. 포졸들은 창고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혜연이 가리킨 삽과 숫자루를 발견했고 포졸 중 한 명이 소리쳤지요. 여기 제 방의 흙과 똑같은 붉은 흙이 묻어 있소. 김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묻은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제 방이 무너지기 전날 밤에 누군가 숯불을 땅에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혜연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를 시험해 보려고 한 말이었지요. 김진사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보았단 말이오? 그날 밤에는 아무도 없었소. 그 순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그날 밤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포졸들은 김진사를 포박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사또는 다시 관아에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제 방을 무너뜨린 것은 저희 짓입니다.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농사를 망치고 땅을 빼앗아간 원수가 바로 김진사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고의로 제 방을 파괴하여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또한 부정하게 사들인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김진사는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곧 유배지로 끌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혜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느리 마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이제야 우리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봉도 선산 근처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는 며느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참봉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보았구나. 집안의 체면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용서해 다오. 혜연은 시아버지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집안을 위하는 마음과 고을을 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사옵니다. 이것으로 19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해도 될까요? 선의 챕터 20점. 새로운 균형 700자. 제 방은 다시 쌓아졌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아 기뻐했고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참봉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봉은 더 이상 며느리가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혜연을 찾아오도록 격려했지요. 며느리의 지혜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참봉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함으로써 저절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박유는 아내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았지요. 혜연은 여전히 말이 많고 행동이 거침없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말괄량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으로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혜연의 명성은 고을을 넘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연촌까지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혜연은 기꺼이 그들을 도왔지요. 어느 가을날 참봉은 마당에서 손자를 안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박유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우리 집안에 참으로 훌륭한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참봉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말이지요. 혜연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말은 많고 행동은 거침없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말괄량이 며느리의 지혜와 용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